Harry, and they've both been on Lorenzo's oil for 2 years. My name is Michael Benton, and I'm 12 and a half years old. Yeah. I've been taking Lorenzo's oil for 4 and a half years. This is my brother Gregory and my brother Chris. 자, 궁둥이 따끔 메디컬 영화 야, 궁둥이 따끔 할 때마다 따끔따끔하지 않니? 1, 2태 궁둥이 대박. 나 놀라야지. 아 그거는 형 따끔거리진 않아요. 아 그래? 예, 너 좀 아는구나. 알죠. 그냥 대충 따끔거리세요? 어? 따끔거려? 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니까. 다시 이 얘기를 하자면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 너 완치된 거지? 그럼.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거 계시니까 좀 근데 없는 거 아닌가? 없는 거 아니고 컨테이저스 아유 아니야? 안 넘겨요. 엉덩이를 째고요. 알겠고요. 됐고요.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래서 아파요. 그걸 줄여서 CG라고 하더만. 무슨 CG? 그 질병을. 아 그럴 수 있죠. CG. 예 CG 충분히 이해됩니다. 궁둥이 따끔 CG. 예, CG CG죠. 그거하고 다르고요. 나는 외과 수술을 받았대. 형 CH인가? 뭐 히프? CL? 자, 4위 영화는요? 그만 쩝쩝거리고요. 아, 지금 마릴님이 사오신 바다 코코넛을 먹고. 아 맛있습니다. 야,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이게 또 아직도 나오네. 사오신 이 오렌지 과자가. 주스를 저는 네. 자, 4위 영화로 가겠습니다. 4위 영화는요? 오므리 언손인지 맞춰봐. 그만 오므리고 참나 어이가 없네. 야 됐고 저것 좀 줘봐. 로렌 줘 오일. 로렌 줘 오일.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좀 억지다. 응. 아니에요 형. 로렌 줘 오일. 알겠고요. 네 됐어요. 네. 오므리. 로렌저 오일 1992년 영화고요. 감독은 조지 밀러네요. 조지 밀러 저기잖아. 지난번에 그 매드맥스에 나온 그 감독이잖아. 자, 매드맥스 감독이 감독한 영화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예. 다양해. 닉 놀테가 아우구스토 오도네라는 아빠 역할로 나옵니다. 예. 수잔 서런든이 또 나오네요. 미카엘라 오도네라는 엄마 역할이고요. 제 고말리 그린버그가 로렌조 오도네로 나오는데 로렌조 오도네가 무려 6명이나 나오는데 그중에 한 명이에요. 배우가 6명이래. 로렌조 역할을 6명이 했대.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커가는 모습들을 해야 되고 근데- 막 아픈 모습 막 이런 거니까 다 다를 수 있고. 근데 되게 비슷하게 보이잖아. 우리는 그런가요? 그렇게 그 보였죠. 어릴 때 모습도 있고. 그게 연기 되게 잘하던데. 난 진짜 아픈 애인 줄 알았어. 자, 그다음에 피터 유스티노프가 니콜라이 교수, 겁 많은 의사로 나오죠. 마두카 스테디가 오모리 아프리카 청년으로 나와. 아 오물이 중요하죠. 캐슬린 윌호이트가 디어트리 머피라는 이모로 나오죠. 마고 마틴데일, 웬디 김블이라는 또 다른 에디에일 부모, 채소하고 감자 막 가져오는 가주머니 나옵니다. ALD. 예. ALD 미안해요. 제임스 레브온이 엘라드 머스카틴이라는 ALD의 모임의 회장. 이 사람은 또 주로 악역으로 나오는 그 사람인데 로렌조 오일 있죠. 네, 로렌조 오일. 1992년. 참 오래된 영화네요. 나는 사실 이 스토리를 처음에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 잡지를 통해서 굉장히 재밌게 인상 깊게 봤어요. 그 읽고서 바로 영화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주 유명한 스토리가 됐어요. 얘기가 잡지나 출판이 먼저 된 다음에 이 얘기가 퍼져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병원이나 의료 체계를 의사나 이런 사람들 입장이 아니고 환자 입장에서 부정하는, 어떻게 보면 병에 걸렸는데 병원을 안 믿고 내가 자가 치료를 하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상한 무슨 병? ALD? 부신백질 이영양증이라고 해서. 부신백질이? 그렇죠. 희한한 병이야. 예, 그 부신이란 거는 콩팥 위 샘입니다. 내분비 기관이고요. 그런가요? 예, 네. 백질은 이 뇌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사실 독성을 가진 몸 안에 긴 사슬인 지방산이 그렇죠. 분해가 되지 않고 그렇죠. 뇌 조직으로 가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이제 병이라고. 이런 류의 질병 가운데 VCJD라는 게 있죠. 크루이츠펠트 야코프 병이라는 광우병이 있죠. 그렇죠. 그건 이제 짐승이 소가 걸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사람이 걸리는 건데 아주 희귀한 질병이래요. 하지만 덜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진우가 얘기한 것처럼 몸이 지방을 분해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보면 막 그 다이어트 요법을 쓰죠. 그 지방이 없는 음식을 막 먹고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은 보통 그 왜 닉놀테가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다
1년 아니면 2년 안에 다 죽는다고 나오잖아. 그렇죠. 막 절망하지. 아무튼 예, 로렌조 오일 스토리를 네. 로렌 부탁해요. 말렌 고백하자면 이 영화는 제가 예전에 보고 다시 최근에는 안 봤어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자면 너무 가슴 아플까봐.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정말 꾸준히 정말 오랫동안 아팠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병원 수술도 하기도 하고 병원을 정말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는데 그래서 볼 자신이 없어서 못 봤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어떻게 보면 오늘 중요한 스토리의 역할을 이 영화를 하시려고 오신 것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그 마엘린이라는 말이 나와. 그 신경을 감싸고 있는. 그렇죠. 사실 잘 모르지만 그래서 마릴린님이 마엘린 약간 그게 좀 비슷해가지고 이 영화를 나는 마릴린님이 이 영화 굉장히 좋아할 것만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두려워서 네. 좋아함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두려워서 다시는 안 보셨구나. 아무튼 힘드시죠. 예. 90년대를 살아간 사람들이라면 영화는 아마 다 알고 이 스토리도 알았을 거예요. 이때 당시 굉장히 유명해서 그 필 콜린스가 로렌조라는 노래까지 만들었어.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 영화는 참 상점 벽해 같은 느낌을 갖는 게 뭐냐면은요. 그때 당시에는 이 영화를 보고서 로렌조 화이팅 살아있다니까. 근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로렌조 이 오돈의 이 집안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어. 다 죽었어요. 이제는 2006년에 2000년 6월에 미카엘라 그러니까 엄마죠. 네. 어머니가 폐암으로 사망하셨고. 너무 빨리 죽었어 엄마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로렌조보다 2008년, 먼저 죽은 거지. 그렇죠. 2008년에 로렌조가 30세. 그렇죠. 30살에 이제 사망. 2년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되게 오래 살았죠. 그래도. 그럼요. 네. 그리고 2013년 얼마 안 됐죠. 그리고 80세로 어거스토 오돈의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족이 다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유명을 달리한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제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마릴린님을 이렇게 눈가가 이 영화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좀 저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영화를 봤을 당시는 저는 그냥 결혼도 안 한 입장이었고 근데 이거 리스트에서 딱 보고 나서 제일 나중에 봐야지라고 밀어놨는데 못 볼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마릴린님 그러면 주시면 저도 오늘 할 얘기를 못 해요. 이 지금 글썽 클럽 두 명이 앉아 있으니까 약간 네. 아까도 약간 둘이 눈이 빨갰는데 저쪽 쳐다보면 안 되겠다. 근데 이쪽 이 로렌조는 더 그래요. 네, 로렌조 이 이제 스토리는 뭐 이 로렌조라는 아이가 발병을 하죠. 갑자기 잘 놀다가 애가 갑자기 학교에서 엄마 오라고. 그렇죠. 집에 무슨 문제 있냐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렇죠. 막 그러면서 마릴린 죄송합니다. 좀 들어요. 이게 아니 왜 그래? 그래서 로렌조가 시간대가 또 이렇게 또 로렌조가 결국엔 쓰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모가 근데 아버지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그렇죠. 처음에 보면은 이 가족이 아프리카에 살았어요. 그렇죠? 아프리카에 살아서 미국으로 오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는 무슨 국제은행 같은 데서 월드은행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이고 돈도 잘 벌고 뭐 부유한 집안에 그리고 이 엄마도 미카엘라도 이제 수잔 서랜드린이죠. 아주 그냥 현모양처 스타일의 엄마인데 이 평화로운 집안에 병마가 찾아온 거야. 근데 무슨 병인지 모르는 거지. 애가 쓰러졌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막 진단을 해가지고 딱 나왔는데 그 ALD라는 병 뭐라고요? 그 우리말로? 부신백질이 영양증입니다. 부신백질이 영양증. 영양. 그래서 영양증.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닉놀테 아빠가 이제 막 공부를 했는데 봤더니 의사들도 잘 몰라. 의사들도 이게 이제 막 병을 공부하는 단계인 거야. 그렇죠. 희귀병이니까. 예. 그리고 뭐 이제 전에 그 임상해놓은 기록들을 도서관 가서 찾아봤더니 다 죽었어. 다 사망입니다. 다 네. 1년 아니면 2년 안에 다 죽은 거야. 그렇죠. 그거를 딱 하면서 그 절망하는 닉놀테 그 도서관에서. 그렇죠. 근데 난 이 영화 보면서 내가 뭐 물론 부모 입장은 안 돼봤지만 이 엄마 아빠가 이 애한테 그냥 자기 삶을 송두리째 던져버리잖아. 회사고 뭐 가정이고 뭐 사회생활 이 애를 치료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병원도 못 믿고 애를 집안에 데려와서 하는데 이 로렌조 오일이 왜 유명해졌냐면 이 부모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이탈리아 사람들인데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공부를 하는데 도서관 가서 연락에 파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야. 나중에는 거의 논문 수준의 연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있는 이 ALD 걸린 부모, 뭐라 그래야 되나, 협의회라 그래야 되나, 이 병을 같이 앓고 있는 그 부모들, 막 누구는 이미 애들을 다 이제 보내고 죽었고, 이게 그러니까 엄마한테서 옮겨서 남자애만 걸리는 병이야. 그렇죠. 유전이 되는데 유전인데 그게 선택적으로 남자에게만 발병하고 여성에게는 보유만 하는 거지. 이런 복균자인데 여자한테는 증상이 나오진 않아요. 발병을 하진 않고 남자애들이 발병을 하는데 그거를 몰랐던 거야. 그 중간에 수산소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추격 먹잖아. 그렇죠. 엄마로부터 비롯됐다. 그 죄책감이 이런 그래서 이 엄마가 내가 보기에는 빨리 돌아가신 것 같기도 해.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 나 때문에 걸렸다라는 그 죄책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 수산소년들 집은 다 자매만 있어도 그걸 몰랐던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요컨대 이 올리브 기름 예. 이거를 이제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분열 못하니까 못 먹이게 했는데 그래봤자 차도가 없는 거야. 더 나빠지고. 그래서 막 연구하던 끝에 오히려 무슨 뭐 이렇게 칠판에다가 막 뭘 수도꼭지 이런 거 그리면서 결국은 이 올리브 기름을 먹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방산이라는 게 그 탄소가 이렇게 결합돼서 쭉 이게 돼 있는 건데 보통은 짧게 끊어져 있는 거지. 이렇게 아주 긴 지방산이 몸으로 들어와도 그걸 이렇게 분해를 하면서 끊어지는 건데 얘는 끊는 게 불가능한 거야. 그게 뭐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끊어지지 못하는 것 중에 독성을 가진 게 저 뒤에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26번, 24번부터 26번까지 있는 뭐 것들. C24, C26 뭐 이런 게 나오죠. 이거 영화 보면은 쭉 뭐 이런 화학기호 이런 거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그 뒤에 붙어 있는 지방산들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식이요법 가운데는 아예 지방을 섭취를 안 해버리면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지 않겠냐라는 건데 인체는 참 희미해서 없는 걸 또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그게 없어지지 않고 몸에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뇌에 있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걔가 방해해서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뇌에 말하자면 퇴화되는 거고. 근데 그냥 일반 올리브오일이 아니고 올리브오일 가운데서 그 뒤쪽에 있는 지방산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지. 24번부터 26번까지를 없애는 오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까지 이 오일을 만든 적이 없어. 이거 필요가 없으니까. 또 팔릴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먼저 화학 작용을 하려면 이제 정제를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공업용으로 만든 게 하나가 있네. 공업용으로 무슨 제약회사에서 뭐 화학회사에서 만든 거 그거를 수돗문에서 찾아가지고 일단 먹여 보니까 효과가 있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C24랑 C26이 정상 수치로 돌아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50% 정도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또 다른 걸 하나 발견하죠. 그 런던에서 그 할아버지 있잖아. 나 그분 정말 멋있더라. 이 은퇴하는 할아버지인데 테를 앞둔. 예. 제약회사였나? 거기가? 재미있는 하나 얘기해 줄까? 그 영국 생화학자로 하는 수랩이라는 사람. 이 사람 실제 그 사람이래. 실제 그 오일을 만들었던 사람. 실제 인물이구나. 그 사람이 나와서 마지막에 자 다 만들었으니까 보내. 라는 그 사람이야. 그 사람 실제 인물인가요? 대단한. 어쩐지 좀 리얼하더라 이 사람. 근데 연기 이렇게 잘했지? 아무튼 이 할아버지가 이게 뭐 평지 씨 기름? 예, 평지 씨가 뭐야? 평지 씨는 유체과에 속한 김평지 씨를 유체. 유체고. 예, 유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얻은 것으로 C22, C22가 다시 안정화를 찾는. 네, 그렇죠. 지금 뭐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전문 용어 막 나와요. 결국에는 이 아까 말씀하신 올리브 오일과 평지 C 오일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야지 C22, 24, 26이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인데 좀 복잡하긴 하죠, 사실. 근데 이제까지 이 의사들은 뭐냐면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지. 자기 전문 분야밖에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연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을 못 하는데 이 아버지 누구냐? 아우구스토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고치겠다는 일념하에 이것저것을 다 파다 보니까 연관성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약을 발견되는 거야. 폴란드에서 뭐 연구한 그 논문을 도서관에서 찾아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보고서 심지어는 이 사람이 세미나를 열어. 그렇죠. 학회를 국제 열어가지고 학술회대를 열지. 뭐 일본, 뭐 유럽 이런 데서 사람들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죠. 정말 자기 아들 병을 고치려고 그렇죠.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런 것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 와가지고 거기서 막 얘기하잖아. 나는 이렇게 뭐 학회, 뭐 세미나 이런 거 보면 그냥 사람들 그냥 모여가지고 저러나 싶다는 애들이 정말 여기서는 유익한 일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사실은 은행기관에 있는 임원이에요. 전혀 의학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분이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파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ALD 심포지엄을 1984년 11월에 최초로 국제 심포지엄을 엽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 끝에요. 이 오도네 씨는요 명예의학 박사 학위를 얻습니다. 그죠? 아니 그 박사 되게- 받아야 돼. 대단하신 사람이에요, 진짜. 나는 그 더 정말 희한했던 장면은 그 쟁쟁한 석각들일 거 아니야. 그렇죠. 딱 모아놓고서 대화를 하는데 앉는 정도가 아니라 리드하는 거야. 당신들은 이런 거 모르잖아. 혹은 뭐 이런 걸. 그 무슨 말 한마디 나오면 증거를 딱 대비하고 그거 무슨 논문이냐면 이 논문이에요. 폴란드 논문 이거 복사까지 해놓고 같이 기다리고 있고. 이 부모는 필사적인 거니까 그쵸. 그게 그냥 공부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정말 생계형 연구를 한 거지.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떤 연구의 수확을 보죠. 그래서 로렌조를 살립니다. 살려서 하지만 로렌조가 뭐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 수치가 떨어져서 얘가 막 가슴 아파서 못 봐. 계속 발작을 일으켜요. 사실은 그 장면 그거는 편집이 너무 잘 돼 있지. 왜냐면 애가 막 고통스럽다가 갑자기 암전이 확 되면서 마지막 외침이 에코가 확 먹어가지고 사람들 가슴을 애가 확 막 소리를 쥐어뜯죠. 지르고 막 이러는데 막 가슴이 아파서 못 봐요. 그런데 드디어 지방산 평지씨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이지 뭐 거기서 이렇게 짜가지고 뭐 저기 네. 처칠 같이 생긴 그 런던 주입을 할아버지가 하죠. 네. 해가지고 좀 정상 수치로 돌아오고 예. 얘가 이렇게 안정화가 돼요. 그렇죠. 하지만 뭐 걸어다닌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이러지는 못했죠. 결국 나중에서 로렌조는 30살까지 살다가 죽었대요. 근데 마지막에도 이렇게 손가락 까딱까딱하고 여기도 왜 중간에 그거 나오잖아. 이눈 깜빡거리는 거, 그쵸. 이거 예스, 예, 예스와 노를 이제 해보라 그랬더니 하잖아. 의사 표현을 하는. 엄마는 먼저 죽고 아빠가 이렇게 케어하다가 그렇죠.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는 이 영화에서 좀 얘기해보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중간에 얘가 막 발작하고 이 엄마가 수잔 서랜드는 그 역을 정말 더 잘했는데 엄마 아니면 못해 이 간호는 진짜로. 중간에 간호사들 몇 명 와서 잘리고 그러잖아. 가차없이 잘라버리잖아. 애한테 책 좀 성의 없게 읽어주고 뭐 그쵸. 이랬다고. 그 엄마의 그 위대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처절하고 하다고 그래야 되나 본능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엄마의 모성애 그리고 거기에 죄책감까지 더해졌잖아. 모계 유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잔 서랜든이 막 그렇게 해서 애를 막 발작 일으키면은 안정시키고 옆에서 떠나질 않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뭐 닉놀테가 와서 밥 좀 먹으라면서 이렇게 파스타 같은 거 이탈리아니니까 만들어갖고 주는데 먹지도 않고 탁 있잖아. 그런데 중간에 한번 이제 여동생이 있죠. 수잔 서랜든의 여동생 같은 복균자겠지. ALD 균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 유전적인 유전, 것을 예. 가지고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야죠. 그렇죠. 균이라기보다는 아, 그걸 복균자라는 거 아니야? 균은 다른 거고. 하여튼 아니, 그 다르고요. 병균을 갖고 병균 아니거든요. 유전자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유전적 그 발병 요인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보유전자. 그래서 보유전자 쪽 좋은 표현이다. 우리 잘 모르니까 우리 이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건가? 아무튼 이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마저도 쫓아내잖아 중간에 그랬다고. 근데 여동생이 그런 말을 하잖아. 너 로렌조 생각은 안 해봤냐고. 아까 우리 안락사 논쟁이 있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왜 우리 그 영화 마라톤에서 나왔던 그거 있잖아. 그것처럼 이게 네 언니 네 욕심이냐. 굉장히 이기적인 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로렌조가 그냥 평화롭게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저렇게 붙잡고서 고통스럽게 이러느냐라는 질문을 하잖아. 거기서 나는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잭 박사가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까. 약간 그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생명 유지 장치의 그 플러그를 뽑는 거 가져오고 아니면 못 하겠지만 그걸 계속 그 유지를 장치를 하는 게 과연 쟤를 위한 건지, 우리를 위한 건지, 누구를 위한 건지. 나는 그런 어떤 논란거리가 있다고 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건 못 느꼈지. 근데 지금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다 돌아가셨잖아. 결국에는 다 근데 30살까지도 그렇게 누워서 손가락만 까딱까딱하고 그렇게 유지를 했다는데
그러면서 과연 로렌조가 어땠을까라는 좀 컨트로버셜한 그런 좀 의문을 가져봅니다. 예,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그 30살의 로렌조는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뇌신경 세포가 다 거의 다 파괴되어 있던 채로 이제 그 긴 여생을 살았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 복구가 안, 그쵸. 재생이 안 된다면 예, 뇌신경 세포 이제 파괴된 상황에서 이미 그게 많이 파괴가 됐죠. 예, 원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였고. 그래서 제가 이 희귀병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봤더니 이게 소아형과 청소년형과 성인형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소아형이 마침 이 로렌조의 나이대에 맞는 5세에서 11세에 걸린다고 합니다. 발병이 되고 2년 안에 다 사망하는. 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어떻게 아파가는지 그 순서대로 그대로 나열이 돼 있고 청소년형은 오히려 증상이 더디 돼요. 근데 성인형은 21살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소아형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르답니다. 그래서 21살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면 거의 2년 안에 사망하는. 근데 지금 이제 로렌조 오일을 오도네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병 걸린 사람들은 이걸로 효과를 보는 효과를 건 보죠. 예, 그래서 처음에 발병했을 때 바로 하면 되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엔딩 부분에서도 사실 지금 현재 ALD를 앓고 있던 그 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진이라던가 그 영상들이 좀 나오고, 저는 여기서 이 아빠의 정말 광기 어린 연기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아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어떤 동기부여보다 훨씬 강한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자기 아내에게 그런 말을 던지는 게 있거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공부와 이 행동 이런 것들이 로렌조를 위한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아이를 위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대사라거든요. 그렇죠. 오, 그 저는 말이 맞죠. 거기서 막 이렇게 막 움켜쥐는데, 막 숨이 안 쉴 정도로. 펑펑 울었구만. 그리고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또 전해질 때가 있죠. 전화 받을 때 아버지가 지금 이거 혈액 샘플 이거 로렌조 이거 맞냐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 정상이라고. 근데 이미 그때 아빠는 알고 있어요. 약간의 미소를 띠고 있으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이게 정상 수치인데 이거 다른 혈액이 온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샘플이. 그랬더니 이름을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 자기 아들 이름을 그대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샘플 맞다. 그러더니 전화를 끊고 와서 와이프에게 귓속말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저는 그때 막 이게 막 올라오는데 울었어? 아니 진욱이는 이 영화 보면서 펑펑 울었을 펑펑 거야. 울었구나.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릴리님 이거 다시 보시. 자신 없어요. 저 지금 막 말을 지금 되게 막 눌러서 참고 있는데. 아니 영화 본지도 오래됐다면서 이렇게 막 울고 있어 옆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이- 아팠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아니, 지금 이거 아이- 매끄럽게 못 볼 거예요. 아이 지금 운동선수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은 야구를 하고 있고 잘 하고 있고 굉장히 건강하지만 어렸을 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한 2년 정도는 낮과 밤이 좀 바뀌어서 살았었고 매일 하루에 한 10번 이상을 토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잘 토하는 애겠거니 했는데 나중에 이제 5살쯤에 이제 목에 그 아데노이드를 제거하는 수술을 이제 했었는데 그때 그게 좀 편도선 비대증으로 토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걸 제거를 했고 그걸 그러면 5살 조금- 돼서 알았어.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열이 순간적으로 많이 오르고 그랬던 경험들은 있는데 그게 이제 컨트롤도 안 되고 열이 해열제로도 안 잡히고 그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러면서. 해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편도 비대가 오면 아시다시피 열도 오르는데 편도가 비대해져 갖고 이 기도나 이런 것들을 막아요. 숨도 잘 못 쉬고. 숨도 쉬기 좀 힘들 수 진욱이 있고. 너 얼마 전에 음식을- 뭐 수술하지 않았냐? 그게 저- 편 저는 그거까지는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아픈 장면이나 그런 영화를 이렇게 잠깐 보더라도 그때의 기억이 확 떠올라서 외면해요. 그러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건강하고 그런데 뭐 근데 그래도, 난 그게 수전 선생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했느냐가 거기 나와. 그렇죠. 수전 선생들이 그 아이를 안고 이 애를 어찌할 수가 없는데 눈은 멍하게 뜨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모습을 가족들이 다 보면서 너 가고 싶으면 가도 돼. 아기 예수한테 가도 돼. 맞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게. 근데 그거를 자기 남편도 아니고 아이한테만 얘기하려고 남편이 잠깐 떠나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오샥이 아까 지적했던 부분 있잖아요. 이거 이 아이를 정말 편안하게 해줘야만 하느냐라는 부분까지도 엄마는 다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도 로렌조가 더 그 부분을 잡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의사들이 칭찬하잖아. 아, 이 아이는 생존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아주 대단하다. 강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모든 프로세서의 과정들이 정말 온당했느냐를 놓고 따지면 내 아이니까 나는 실험할 수 있다. 부모로서 책임을 지고 다 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어떻게든 인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꾸 다른 사람한테 알리려고 하고 차도가 있다고 하려고 하고. 근데 여기 나오는 아까 얘기했던 내가 제임스 레본 물론 악역으로 나온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밥 먹다가 이 얘기를 하죠. 차도가 있으니까 좀 알려달라 하고서 딱 그 논문을 주니까 못 알리겠다. 난 그런 짓은 못 한다라고 그 하면서 사람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전국 ALD 협회의 회장인 거지. 이 사람이 그 왜 아까 우리 얘기한 여인의 향기에서 그 교장 선생님이죠? 아, 그렇구나. 맞다. 그 악역만. 약간 악역으로 많이 나와.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맞는 거야. 당신 여기까지 당신은 봤지만 내 아이 혹시 봤느냐? 내 아이는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애다. 내가 이거 편안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그 생각도 나는 당신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에서는 이 사람도 정당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정당한 행위로 보이고 모든 부분에서의 어떤 것들이 참 좋게 갖춰져 있긴 하지만 어떻게 조금만 달리 보면 다른 프로파간다에 이용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이 부분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거야. FDA 승인 아직도 못 받았대.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 병이 많이 걸리는 병이면 약이 벌써 나왔겠지. 그치. 로렌조 오일 응용해가지고 아마 더 좋은 약이 치료약이 된 거.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근데 이게 많이 안 걸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제적인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드는 거지. 이 로렌조네 아빠가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막 영국에 전화해서 좀 짜달라고 기름 좀 그렇게 해가지고 오래 걸려가지고 그 기름 짜가지고 보내주고 얼마나 비싸겠어 또. 지금 이제 제약회사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로렌조 오일의 요 상황은 제약회사로 가기 전에 이미 의사들 안에서 나왔던 이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상황 자체는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비슷한 측면은 있으니까. 근데 의사들 사이에선 그거죠. 뭐냐면 충분한 임상도 거치지 않았거니와 사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민간요법이에요. 예, 어디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최근에도 이제 TV 영상에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몸이 아프신데 할머니가 뭐를 막 손으로 저어서 무슨 물약 같은 걸 만드세요. 할머니 그게 뭐예요? 하고 인터뷰했더니 할머니가 이거 개똥이야. 개똥 물에 풀어서 주면 우리 할아버지가 금방 나 해서 그걸 마시시거든요. 그거는 진짜 민간요법이잖아요. 어릴 적부터 믿어왔던. 사실 이 오일 자체도 이쪽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임상을 거치지 않은 민간요법인 거예요. 근데 닉 놀테 이 아버지는 이 민간요법을 아주 철저한 연구 끝에 얻은 요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뭐 승인은 안 받았지만 제가 볼 때 그래요. 이 승인을 못 받거나 혹은 의사들이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꺼려하거나 그 벽을 세우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원천적인 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뭐냐?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전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중간에 어머니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병은 어디서 왔죠? 그랬더니 당신의 어머니한테서 왔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또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사실 굉장한 또 충격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현실의 상황에서 비추어 봤을 때는 충분히 의사들의 이러한 행동들은 뭐 정당화되기라기보다는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옳은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는 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어떤 측면이냐면요. 그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조심스러워야만 하는 이런 의료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건데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 계속 보인다라는 거야. 그것을 아버지고 정말 핏줄이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위험을 무릅쓰는 것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로렌조 오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을 놓고서 보여주는 것이긴 해요. 다만 이 의사들 자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나는 모르니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왜인지 알아봅시다. 혹은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해서 내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봅시다. 라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 김 PD님이 나는
그 의심론을 막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거에 근거된 얘기는 수지타산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수지타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지타산은 본격적으로 제약회사에서의 얘기고 이 얘기는 의사들의 반대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이지 않은 의사들의 모습이에요. 의사는 수지타산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약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의사는. 대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제 수지타산이라는 것과는 다르게 의사들의 측면에서 뭔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조금 적극적이거나 능동적이지 않은 그런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좀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본다는 다른 얘기인데 거죠. 우리가 지금 뭐 의사 얘기를 나와서 하는데 오늘 의사나 간호사나 이 의료 업계 종사하시는 분을 안 부른 이유가 우리가 이런 쪽에 좀 우리가 컨슈머로서 소비자로서 좀 뒷담화를 좀 깔려고 그랬는데 좀 까이지가 않았네요 지금 다른 얘기하려고. 까더라도 뭘 그러니까 뭐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뭐 지금 현안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저번에 신해철 사건이라든가 이번 것도 마찬가지. 메르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한방이랑 뭐 양방 싸우는 거. 뭐 의료기 같은 거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약간 첨예한 문제들. 그다음에 병원과 약국, 약사와 의사들이 첨예하게 싸우는 문제라든가.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근데 나는 우리가 어떤 측면을 좀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병원에 가는 입장으로서 보면 내 경험을 얘기해줄게. 다시 그럼 엉덩이 얘기로 다시 들어가면 엉덩이가 아파서 당장 수술해야 된다라는 게 의사 설명이었어. 그래서 가서 설명을 그럼 해야죠. 어쩔 수 없지. 근데 난 직장에 알려서 내가 지금 며칠부터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까지 알리고서 수술을 해서 들어갔어. 의사가 설명을 해줘. 어떤 상태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 거고 어떻게 할 겁니다. 좋아. 거기까지는 좋아. 거기까지 이해했다고 쳐.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진 상황이 분명히 의사가 예감 못한 상황이야. 나한테 벌어진 상황을. 의사가 좀 이상한데? 라는 표정이야. 왜 알고 피가 많이 났냐? 그런 거지. 피가 많이 났는데 그 피가 많이 난 이유가 수술 때문이 아니야. 그럼 뭐 다른 측면의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 빈혈이야. 근데 한참 얘기하다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굉장히 낮은데요. 그래서 무슨 몸을 물어. 그러더니 혹시 뭐 이런 적 있어요? 저런 적 있어요? 그런 적 있어요. 왜 그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왜 얘기 안 했어? 얘기를 해야지. 나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엉덩이 아파서 갔는데.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 그거는 근데 뭐 의사가 잘못했다고 그거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 사실 보면 의료 사고 굉장히 많고 근데 소송을 하면 다 환자가 지는 거야.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그렇.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그런 소송을 할 때 나라에서 도와주면서 거기에다가 신고를 하거나 이런 하면은 거기서 이제 법률적으로 다 검토해서 수를 병원을 상대로 하고 막 이러죠.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료보험은 돼 있어도 그런 어떤 의료상황 억울한 일을 당한 병원에서 이런 사람들 얘기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뭐 그 의료 수준도 높고 그런데 병원의 어떤 병원 문턱은 낮은데 병원 의사가 있는 고 문턱은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게 내 얘기야. 의사들이 스스로가 수술 잘 많이 가리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느끼게 만들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혹은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러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러니까 의학 용어, 뭐 법률 용어 이거 일반인들이 딱 보면 잘 모르게끔 돼 있잖아요. 사실 그거 이렇게 해석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걸 한자나 영어로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그 문턱을 높게 해놓은 거지. 그러면서 마치 물론 굉장히 공부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전문 분야인 거는 알겠지만 환자들한테 잘 설명해주고 편하게. 그 사실 아파서 온 사람들 아니야. 병원이라는 데가 멀쩡한 사람들이 오지는 않잖아요. 그럼 뭔가 어딘가 부서져서 온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 위로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든. 의사가 물론 몸도 고치지만 몸이라는 게 그게 마음이랑 더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의기소침되거나 분위기에 눌리거나 이렇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병원이 물론 우리 사회에서 권위주의가 많이 없어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런 권위주의나 어떤 집단 이기주의 카르텔 같은 그런 약간 모종의 동업자 정신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잘 모르겠는데 좀 왠지 당한 것 같아. 이런 상황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난번 이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환자분들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느끼셨을 때 뭐 TV에 나오는 명의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이제 뭐 덕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의술을 펼치시는 분들 뭐 물론 계시죠.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것보다 이제 다르게 이제 일단은 환자 내가 아파서 간 내가 의사를 통해서 따뜻함을 느끼고 내가 잘 치료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결국에는 개인적인 측면이란지라 또 어떤 환자들은 같은 선생님한테 되게 기분 좋게 느낄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약간 김PD님의 그 CG처럼 그렇게 과다 뭐 출혈이라던가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 아닌 피해를 좀 느끼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계시거든요.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의사 선생님이 뭔가 내가 이걸 좀 잘못했네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환자가 느끼는 자괴감도 있어. 저 의사가 실수를 했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이런 부분. 그리고 뭔가 잘못돼 간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라도 했다가는 그 책임을 덮어쓰게 되는 아주 첨예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 로렌조의 아버지가 했던 역할은 당신도 모르니 그러면 내가 연구를 하겠다고 덤벼든 거야. 덤벼들어서 이 사람이 당연히 지적 능력이 있어서 그걸 해서 발견해내고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순간까지 간 거죠. 뭐 의사라는 존재는 뭐냐는 거지. 의사라는 존재도 역시 그런 존재라는 거지.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공부해서 알아가는 그리고 뭔가 방법이 없는 것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같은 역할을 했어. 아까 전에 나왔던 용어와 좀 비슷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그 아까 전에 우리 뻐꾸기 동주의로 날아간 새에서 김PD 형이 얘기했지만 그 병원에 와서 잭 니콜슨이 깝쳤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 의사들 사이에서 닉 놀테가 깝친 거예요. 예. 깝친 건데 결과가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적대심 아닌 적대심이 좀 생긴 그런 상황들이죠, 사실. 저 중간에 보면은 환자들의 부모들조차도 그러니까 그 협회나 이런데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지 마라. 의사들 말을 따라라. 왜 너 깝치냐 이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거기서도 막 우왕좌왕하죠 환자들. 의사 말을 들어야 한다는데 반기를 드는 게 저희 애가 5살 때까지도 다리가 굉장히 많이 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걸음걸이가 불안정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다리가 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안 펴져서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막 호통을 치면서 왜 좋았냐고? 애 다리가 이렇게 됐는데 왜 이제야 왔냐. 지금부터 노력해도 온전히 반듯하게 펴지기 힘들 거다라고 그러면서 부모를 혼내지. 저를 너무 혼내는 거예요. 신랑하고 같이 갔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일단은 들었어요. 그래서 당장 그 교정기 다리에 차는 교정기를 몇 가지 보여주면서 이런 걸 차야 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의사의 태도가 저를 그렇게 질책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되죠. 네, 용납할 수도 없었고 과연 이 의사의 말이 맞다면 내가 정말 무신경하고 무책임한 엄마인지 그렇다면 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자고 신랑한테. 아니 근데 이렇게 애가 많이 아팠어도 아까 목도 아팠던데 근데 다리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엄마를 탓하는 의사들이 많아요. 저 그래서 의사의 말을 신뢰하지도 않고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병원을 3군데까지는 가보자라고 저는 어떤 원칙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삼성병원에 예약을 잡아놓고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엑스레이 찍어보고 다 보더니 이거는 교정기를 차면 펴질 확률이 98%, 안 차면 펴질 확률이 99%.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고 3개월에 한 번씩 펴지는 각도 체크만 하면 된다. 근데 한 1년 정도를 두고 봤을 때 그게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교정기를 채우든 아니면 어떤 물리 치료를 하든 그거를 타진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체크를 했고 1년 동안 갔을 때 그냥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고 그 다음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갔고요. 그 다음에 됐을 때 오지 말아라. 얘는 이제 펴질 테다. 그리고 지금은 무릎과 무릎이 정말 정확하게 딱 붙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는 이제 뭐 아까 ADHD 그 얘기도 나왔지만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의사를 증오를 하거든요. 근데 그 병원은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거기서 그 의사의 말만 믿고 아이한테 교정기를 채우고 그렇게 했더라면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거야? 실력이 없는 거야? 둘 다 없는 거야?
글쎄요, 저는 저도 의사 선생님이 아니니까 저는 그냥 이게 그냥 서비스 차원인 것 같아요. 이게 의료 서비스의 차이라는 모르겠어요. 거고 그러니까 조금 큰 병원, 소위 비싼 병원 그거는 서비스로도 조금 만족스러울 수 있는 거고 진료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진료 서비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좀 병이라는 게 사실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어? 성서를 보통 사람들이 못 보게 했거든. 라틴어 어려운 말로 써 있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쓰는 말로 번역을 마틴 루터가 해가지고 그게 종교 개혁 아니야. 모두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그러니까 저 위에 높으신 분들을 고귀한 분들이 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대중한테 내려온 거거든. 그렇지, 금속 활자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급이 된 거 아니야. 그게 종교 개혁이야. 근데 이제는 나는 인터넷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병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 입만 쳐다봤잖아. 근데 이제는 인터넷 쳐보면은 전문 논문 수준의 글들을 다 읽을 수 있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 그 암 진단 받고서 인터넷을 이렇게 때려보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를 내가 얻을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엔 의사 선생님 말씀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려온 거야. 이게 종교개혁처럼 성서처럼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의사들도 이제 환자들을 업수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의사들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권위주의랑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랬잖아. 무슨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 그리고 아까 말리는처럼 막 혼내는 사람. 이 시간이 될 때로 뭐 했어? 막 이러는 사람들. 뭐 하긴 아팠지. 하여튼 그래서 민주화, 의료 개혁, 어떤 종교 개혁처럼. 그렇죠. 그런 게 인터넷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는 뭐 우리가 어떤 병도 이 로렌조가 걸린 이런 희귀한 병만 아니라면 보고서 다른 그 펠로우 환자들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또 자기 얘기들 쓴 것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인터넷으로. 참 그런 거는 민주화가 되고 우리 사람들한테 내려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그렇다고 뭐 인터넷을 보고서 수술을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럴 수는 없지만 옛날처럼 이렇게 우리가 장례 코끼리 만드시듯이 뭐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격증 있는 분들께 맡겨야 됩니다. 그럼요. 제가 어제 정승태 원장님이 계시는 연세 정형외과에 다녀왔는데요. 네. 아이를 데리고 다녀왔는데 이제 그 야구 선수들이 가는 병원이 따로 또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쪽에서도 비슷하게 아직도 그래요? 팔이 얘가 이쪽이 다 안 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 하거나 야구를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사이드암 갔을 때- 수술하면. 네. 근데 야구를 하면서 생긴 약간 장애라면 장애 그런 건데 지난번에 신랑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이쪽 이제 팔꿈치를 찍어보고 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역시나 비슷한 반응을 하면서 얘 이렇게 해서 야구 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또 하시길래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원장님이 계시니까 그 병원에 가서 전체를 다 찍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다녀왔어요. 근데 일상생활에 문제 없고 지금 현재 공을 던지는데 문제 없고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데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부분 다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정형외과 의사에 대한 편견 같은 게 좀 많이 없어졌어요. 정 원장님 네.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어요. 그게 감사하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편견이 생긴다는 것. 그게 그래서 환자가 먼저 안다니까요. 그 형사들이 굿캅 배캅 있듯이 의사도 굿딱 배딱이 있나? 근데 네, 있다고 생각해요. 이따가가 아니라 어떤 직업이건 어떤 사람이건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있고 욕심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접근 가능한 부분에서 형사는 더해. 과연 이 형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린 전혀 몰라요. 의사대에 대한 부분은 아까 오샤가 얘기한 것처럼 종교개혁처럼 일부분이 좀 열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 더 많은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어떤 우리의 갈등들이 우리가 지금 결론을 하나를 내려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행동 양식을 가지고 병원과 혹은 의사와 우리 의료 체계를 생각해야 되는 시점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까 우리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료 보험이라든지 기타가 다 포함되는 건데 과연 그러면 병과 의사와 환자가 어떤 개념하에 있어야 되는 것이냐는 것은 각자가 좀 생각을 모아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각가지 편견들이 계속 나돌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다른 프로파간다에 계속
맞아 떨어지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인 거야. 뭐 일단 의사 선생님들은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돼야 되고요. 환자분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난번에서도 오상님이 말씀하셨지만 요즘 병원을 갔더니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서비스 마인드도 좋고 그러한 젊은 의사들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료 민주화가 돼서 그렇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환자가 신뢰감 있고 환자가 느끼기에 기분 좋고 물론 아파서 가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진료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마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료하고 나서 뭔가 기분 좋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의 의료 체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갈림길이라고 보는 것이 의료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는 산업이다라는 측면과 의료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봉사하는 직업이고 명예직이다라는 것과 두 개가 선택을 해라는 아니지만 무게중심이 어디냐는 거야. 그 무게중심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병원을 가면 무조건 이거 하라고 하는 거고 어느 병원을 가면 아유 그건 안 해도 되고요.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거나 혹은 부모가 때렸으면 다른 병원 가보세요.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전체적인 사회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게 이 메디컬 영화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어떤 논점이지 않냐는 거죠. 로렌조 오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부모가 이렇게까지 똑똑해져야만 하느냐는 의심점인 거야.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들은 왜 노력을 안 하냐라는 문제점인 거예요. 이 병원 왜 노력을 안 하겠어요? 하죠.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좀 극단적인 경우, 그러니까 영화가 나왔겠지. 그쵸,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가 무슨 감기 걸리면 뭐 영화로 만들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의사가 숭고한 우리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 뭐 이런 거 우리 알고 있잖아. 그 숭고한 오브리게이션을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사들이 있다면은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나쁜 놈도 있겠지. 물론 의사 중에 나쁜 놈, 뭐 이상한 나쁜 놈들 있잖아. 뭐 취하고서 뭐 이런 이상한 애들도 있고. 그런 놈들은 잘 이렇게 사회가 모니터링해서 걸러내고 혼내주고 맞아요.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그래야 되는데 또 의사들끼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범죄를 저질렀는데 의사협회에서 면허 취소를 안 하고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재밌는 거 하나만 더 나왔던 게 2000년 7월에 우리 이제 재미 과학자인데 민경태라는 박사님이 로렌조 오일의 연구 결과에 대한 것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대요. 이게 이제 FDA 승인을 어쩌고 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논문 같은데 FDA는 아직도 케이스가 확실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승인을 아직 안 내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FDA 승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약값이 떨어지는 거야. 승인을 안 받은 약은 비싸. 그렇죠. 약 비싸죠. 취급도 못 받으니까. 비싸죠. 결국은 이 희귀병은 그 희귀병 환자와 부모들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약값이 너무 비싸. 그렇죠? 그 약 비싼 약값을 대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효과에 대한 검증도 해야 되고 참 힘든 그거 삶을 살 국가에서 수밖에 없는 세금으로 국가가 사실 해줘야죠. 개인이 이 엄청난 희귀병이나 이런 거 걸리면 우리 저번에 존큐에서 심장 이식 같은 거 하는데 그거 개인이 감당 못 하잖아. 국가에서 사실 시스템화 해가지고 복지 차원에서 해야죠. 그거는 빨갱이 소리를 듣더라도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뭐 정확하게 이 로렌조 오일에 대해서 현재 임상이나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치율이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완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초기에 진행을 급한 진행을 그렇죠. 막게 하는.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진행을 늦추는 거죠. 제 얘기는 결국에는 진행을 늦추거나 하지만 그 결론은 만일 사망으로 이어진다면 그치 한 번이라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망으로 나는 이어진다면 그러니까 그걸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 거야. 이 로렌조가 30살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아까 그렇죠. 진우가 얘기했듯이 이미 뇌 손상이 많이 됐고 나중에 그러니까 뭐 이 아버지가 그랬대. 아우구스트가 로렌조는 이렇게 책 읽어주는 걸 좋아했고 클래식 음악 들어주는 걸 좋아했다. 그래서 자기 30번째 생일 잘 마치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갔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데 그게 로렌조는 과연 이 영화에서 그 동생이 그랬듯이 로렌조는 사실 빨리 가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맞냐는 거지. 2년 살고 아무래도 맞는 거겠죠. 그렇게 30살까지 살아가는 게 더 그렇죠. 행복한 거였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로렌조의 입장은 저희가 될 수가 없어서. 아니 근데 여기 이제 마릴린님한테 물어보신 게 부모 입장에서 네. 그게 맞겠죠?
맞다 틀리다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근데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지 그렇죠. 부모로서 그렇죠. 아 내가 할 몫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 물론 아이의 행복, 그러니까 고통의 정도는 알 수 없겠지만 그게 한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나는 엄마로서 이만큼 할 수 있는 걸 다 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미카엘라 오도네처럼 로렌조를 위해서 그렇게 다 쏟아붓고 애보다도 먼저 죽은 건 약간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렇지만 좀 이기적이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야. 애보다 먼저 갔잖아. 그게 좀 다르게 볼 수 있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유가 폐암이잖아요. 뭐 암이지만 네, 아, 뭐. 폐암으로 근데 그게 돌아가셨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오더라고요. 담배하고 무관하게. 그래, 아니 예. 제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 몸을 못 가는 거예요. 예, 자기 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결국엔. 예, 분명히 폐암이면 증세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영화에 보면 막 밥도 안 먹고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몸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럴 아들 수도 생각 있지. 때문에, 예, 아들 물론 생각 뭐 때문에. 그렇지는 않더라도. 근데 아이가 그렇게 아프면 뭐 배고프고 그런 게 없어요. 잠도 그러니까 안 엄마들이 오고. 네. 나는 근데 여기 이 영화에서 그 왜 채소 유기농 집에서 지은 채소 갖고 오는 아줌마 있잖아. 네. 그 이제 같은 이 ALD를 앓고 있는 애들을 둔. 그렇죠. 근데 영화 초반에 아주 건강한 남자애를 데려오잖아. 얘는 둘째. 어. 첫째는 첫째는 이미 첫째는, 걸려서 그렇죠. 죽었나 뭐 하여튼 그렇게 됐고 둘째는 근데 정상이라는 거죠. 정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근데 발병하죠. 나중에 영화 뒷부분에 걔도 앓는 거야. 그래서 그 기름을 주죠. 그 기름 그걸 그쵸. 레시피를 줘서 걔를 먹여서 걔도 차도가 좀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얘기를 다 있는 그 앞에서 하죠. 그 이제 컨퍼런스 같은 데서 막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는 영화 보고 나서 궁금한 거야. 그 아줌마는 어떻게 됐을까? 그걸 잘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애는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이 영화가 보여준 마지막의 인터뷰들이 그걸 보여준다고 봐요. 뭐냐면 로렌조 오일이라는 게 이 영화에서 그려지는 대로만 보면 병이 진행되는 요소를 약화시키거나 없애는 거거든요. 평균치로 나눈 거니까. 그러니까 병이 발병하는 수준에서 딱 멈춰 있는 거지. 그리고 계속 그걸 복용해야 되는 거야. 복용을 못하게 되면 진행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20년이 30년을 계속 로렌조 오일을 복용하는 사람은 계속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봐. 그렇죠. 한 20년, 30년 동안 계속 복용했는데 아직까지 부작용이 없다. 그럼 이 약의 임상 실험은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자세히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는 네, 자세히 얘기인데 모르죠. 이 영화 라스트 씬처럼 그 아이들 계속 이렇게 모자이크로 보여주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 그러면서 로렌조 오일 효과를 본. 사실 로렌조의 이 부모의 희생과 열정으로 얘네들을 살리거나 아니면은 차도를 있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사실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한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는 이제 상전벽해라는 거죠. 지금 이 영화 나오고 나서 지금 20여 년이 흐르면서 다시 봤더니 로렌조 아빠도 죽고 로렌조 엄마도 죽고 로렌조도 죽고 다 죽었고 이 오일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무슨 약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잘 모르겠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돼. 이런 희귀병은 의사들이 케어를 해줄 여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미국이니까 그나마 그 의사들이 그 몇 해가지고 이걸 연구를 하고 있었지 이거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의사들 지금 그렇게 외과나 이런 데는 의사들 아예 지원도 안 한다며 다 이게- 성형외과 피부과 그러고 예, 그 사실 뭐 희귀병이라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한국 여러 TV 프로그램에서도 희귀병 관련 이제 환자들 얘기를 많이 다루는 다큐 형식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효과를 본 친구들만 인터뷰나 영상이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환자들이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라서 조금 글쎄요 얘기하신 대로 로렌조 오일이 상영된 지 벌써 한참 오래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승인을 못 받는 분명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희귀병이라고 불리는 그 이유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리고 약간의 환자마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를 수 있다 증상이나 효과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진다고 생각을 하고 영화를 보면서 로렌조 오일이 겪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 병의 과정들. 그 과정들의 가장 첫 번째가 청력과 이 청각을 잃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로렌조 오일이 막 틀이 막 만지다가 떨어져 갖고 입에서 피를 줄 흘리면서 일어나는데도 전혀 아파하지 않고 음악을 스피커로 엄청나게 큰 소리로
바로 스피커 앞에서 듣는데도 놀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엄마가 깜짝 놀라고 와서 볼륨을 줄여주죠. 이제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이런 청력과 뭐 이런 촉각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상실부터 일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세포가 과연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느 정도 단계에서 이 약의 효과를 보더라도 이미 잃어버린 청력이나 이런 거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진행이 되면 이미 심각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든 그런 과정들을 그러니까 시작부터 여기서 겪는다라는. 그 오이를 먹으면서 얘가 자기 힘으로 음식을 삼키잖아. 그것만 해도 이 부모한테는 엄청난 기쁨인 거야. 얘가 튜브 같은 거 꽂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가 음식을 지가 그냥 혼자 삼키는 거지. 네. 그 삼키지 못하는 게 6번째 단계더라고요. 그래. 예, 삼키지 못하는 뭐. 총 한 14단계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단계가 삼키지 못한다. 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게 사람 우리가 건강하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가 걷는다라는 거, 뭘가 이렇게 물건을 잡는다라는 거, 웃는다라는 거, 이런 안 아프다라는 거. 이런 거 엄청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지. 아무튼 이 로렌조 오일은 사실 이건 환자의 투병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작년에인가 나왔던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예. 그건 에이즈에 걸려서 자기가 혼자 막 약 그 해가지고 하는 맥커니 아주 매트 맥커너이. 그러니까 그 완전히 말라가지고 잡혀가지고 완전 말랐게 진짜 에이즈 갈비씨로 에이즈 환자로 나왔.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로렌조 오일과 비슷한 맥락인데 그래서 사실 그 영화도 사실 좀 제가 만지작거렸는데 이 영화를 소개하는 걸로 또 그 영화는 또 다른데 또 쓰면 되니까 미리 예고하신다. 그래서 로렌조 오일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우리 90년대를 산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요즘 사람들은 많이 못 봤을 것 같고 네. 또 이 정말 순수하게 아픈 사람 입장에서 병원이나 이런 케어를 안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병을 이겨내는 그런 순수한 스토리. 게다가 수잔 서랜든이 이 영화에서까지는 아까 우리 유돈노잭에서는 이제 할머니가 됐지만 이 영화에서는 왜 저기 수잔 서랜든을 저기에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 비너스 밀로 비너스 그 석고 있죠. 빌러스에 그거에 많이 빗대서 얘기하거든요. 빌러스요? 비너스 예. 팔 없는. 밀로의 비너스 있죠. 예. 나도 어렸을 때 그 석고 미대 준비할 때 많이 그렸는데 비너스 좀 비슷하긴 해요. 그 미모를 여기서 볼 수 있죠. 이게 뭐 델마 루이스 찍고 뭐 고를 때니까 이제 아줌마긴 한데 참 서양 코케이션의 아주 미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 동그란 눈 사실. 눈이 너무 커. 뭐 우리. 영화 뭐 마무리 좀 재밌게 마무리해도 돼요? 이 분위기가 이래서 이거 재밌게 될까 모르겠네. 아, 이 영화 되게 재밌는 거 제가 하나 준비해놨는데 이거 이 영화에 재밌는 게 예, 있나요? 아우 이거 굳이 참 로렌조 거기 제가 자장가 부르는 그거 제가 약간 이 책임감 같은 게 있어서 디테일? 그쵸. 그리고 좀 재밌는 걸 좀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렌조를 보면서 그렇게 막 가슴 보여잡고 막 엎드려 갖고 보는데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보면서 그러면서도 제 본분을 다 하려고 이거 어디를 재밌는 걸 잡아야 될까 뭘 또 고민 샀니? 끝에 하나를 좀 또 했어요. 살았어 이런 거 있는 거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므리.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오므리. 우리 오므리. 로렌조의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오므리. 어떻게 보면 로렌조의 이렇게 히어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예. 그 아프리카 쪽에 있던 이제 동네 형이죠. 그렇죠. 동네 동네 형. 형입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부모님이 불러서 오므리가 로렌조 앞에 나타납니다. 간호사들 다 자르고 이제 나중에 그렇죠. 예. 그래서 누워 있는 로렌조를 보고 이 오므리의 표정도 이거 좀 그렇죠. 가히 설명할 게 좀 없죠. 직접 보셔야 될 것 같고 로렌조에게 다가가서 아프리카로 추정되는 노래를 예, 불러줍니다. 자장가. 네,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제가 가사를 음미하겠습니다. 임마 있나, 임마 야 있나, 임마 있나. 들어보겠습니다.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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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실례 인마 있나군요. 그렇죠. 네. 로렌조 임마 얼른 일어나. 자 이런 의미입니다. 네. 아, 그걸 찾았어. 굳이 하나. 너 울면서 찾은 것 같다. 아 울면서 이거 하나 찾고 또 기쁨의 눈물을. 아, 저기 순수한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우정이죠. 그렇죠. 어릴 때 동네 형인데
이 엄마가 수잔 서랜든이 부른 거야. 그렇죠. 다른 간호사들 못 믿겠다. 애정이 없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이고 너무 욕심이 많은 거죠. 엄마가 근데 굉장히 너무 좀 차가워. 생각해봐. 그 입장 바꿔놓고 그 가겠어 자기 같으면. 근데도 오죠. 그 와가지고 정말 성심성의껏 간호를 해줘요. 이거는 팩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또 있어요. 이 형 오모리. 그렇죠. 이 오모리가 곱빼기란 뜻 아니야 일본 말로? 그래요? 몰라요. 굳이 오물이 오모리. 예. 오모리. 우리나라 오모리 뭐 이런 거. 비슷한 말 찾자면 오모가리? 알겠고요. 자, 지금 우리가 약간 졸리면서 오모가리 김치찌개? 오늘 마릴린님 감사합니다. 네. 아,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영광이었습니다. 토요일 밤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랑 같이 그렇죠. 그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릴린님의 말 얘기를 듣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릴린님의 아이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굉장히 건강한 야구 선수로 네.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입니다. 성장하고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마릴린님도 아주 걱정 없이. 마릴린님은 되게 잘 드시고 네, 막 진짜 많이 먹는데 아 많이 저렇게 날씬하고 이쁜지 좀 이상해. 엄마라서 그래. 엄마가 힘을 내야 되니까 강동지부 다 이상해. 그리고 약간 맨인 블랙 이런 데 나오는 거 아니야? 약간 근데 이게 제가 볼 아니야? 때는 이 방송을 듣고 우리 지난 출연하셨던 정 원장님께서 또 묘한 경쟁심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마릴리님이 한 번 더 출연했단 말이야? 그럼 조금 있으면 나도 불러줘야 돼. 야, 너 좀 비슷해. 성대모사를 정 원장님 성대모사를 해주시고 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비슷해요. 정 원장님 비슷한가요? 예. 하여튼 마릴린님 감사드리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제 출연료는 없지만 끝나고 뭐라도 드시러. 맛있는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예. 여기 충분합니다. 여기 돈이 족발 닫았나? 글쎄요 토요일이라 안 닫았을 것 같은데 떨어지면 주스면 되죠. 뭐. 하여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땅끝이. 그냥 계시면 돼요. 너무 놀리지 마시고요. 오샥이 또 오물거리기 시작했고요. 예. 뭔가를 입에 집어넣고 있는데 부장님 이번에 메디컬 영화를 하면서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마릴린님이 오셔서 참 아주 푸근하게 말씀해주시고 또 공감의 어떤 그 포인트를 쿡 집어서 아주 울컥하는 그 부분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막 울었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얘는 안 울었어요. 누가 언제 울었어? 나 아까 울었어. 언제? 아까 마릴린 눈물 흘리더라고. 내가 그래서 눈물 마릴린 흘렸어.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좀 빨개졌는데? 하나는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프닝에 했던 얘기가 인간만이 하는 행위 가운데 이런 치유와 재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동물들이 뭔가 아프면 자기 스스로가 뭔가 알아서 약초를 캐먹거나 혹은 어디 들어가거나 뭐 온천에 들어간 호랑이도 나오지만 스스로가 아는 경험이나 어떤 유전적인 정보에 의해서 한지 모르지만 다른 행위를 동물에게 해주는 건 거의 없잖아요. 핥아주는 거 정도. 근데 인간은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생명은 신이 결정할 문제다라는 거에서 인간은 이미 그 행위를 하면서부터 멀어진 것 같기도 해요. 인간 스스로가 뭔가 치유와 재생을 하고 있으니 신이 결정하는 문제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머지 세 개의 영화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펼칠지 모르지만 오늘은 대혼란에 빠진 듯한 느낌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대혼란에서 다 옛날 영화들이었잖아요. 90년대 70년대. 오샥은 지금 거의 저기가 지금 이렇게 네 개의 영화를 지금 왜 했을까를 막 머리 쥐어뜯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편집을 해야 되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다른 의견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슨 음악 들을까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접하셨을 테지만 지난주에 영화 음악가이자 작곡가인 제임스 호너가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비행기 사고? 네. 비행기 사고. 그 옛날 존 덴버처럼 자기 비행기 모는 게 또 취미셨나 봐. 이제 뭐 환갑 좀 넘으셨 나이고 아직도 많이 활동하실 나이인데 그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영화는 상관없지만 제임스 호너의 뭐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또 잠시 그분이 만들었던 수많은 영화 음악들을 좀 이렇게 떠올려 볼까 하네요. 근데 제일 히트했던 곡은 타이타닉의 셀링 디옹 언니가 불렀던 내가 우리 지금 들어서 좀 지겨워. 그리고 뭐 우리 전에 했던 브레이브 하트, 뭐 뷰티풀 마인드 우리 무용부에서도 많이 했나요? 제임스 호너가 음악했던 영화들
아주 굵직굵직한 영화들 많이 했는데 또 연주곡으로 유명한 건 저거죠. 가을의 전설에 나왔던 The Ludlow라고 있어요. 그 막 이렇게 피아노로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오케스트레이션 나오는 그게 추모곡으로는 제일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임스 오너의 가을의 전설에 나왔던 The Ludlow를 들으면서 R.I.P. 제 입성님 안녕히 가십시오. 가을의 전설을 들으면서 우리는 전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늘 높이. 말리님 수고하셨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말리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바다 코코넛 맛있. 잘 이제 먹어도 되지? 참 이거 이름 재밌어요. 항상 뭐지만 빠다. 일본식. 그죠? 옛날 그걸 과자. 그대로 그대로 썼네 항상. 한중에 산도가 제일 대표적인 산도. 산도. 샌드. 예. 그러고 샌드 보니까 바꿨다가 네, 맞아요. 매출이 떨어져서 다시 산도로 바꿨어요.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